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원 차트에서 강력한 라이벌전을 벌이는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엑소와 G.O.D인데요. 엑소는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중독으로, G.O.D는 컴백 앨범 미운오리 새끼로 정상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G.O.D가 가요계 밀리언셀러 시대의 마지막 주자고 엑소는 이 기록을 깬 그룹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밀리언셀러가 나왔던 건 2001년인데요. G.O.D의 4집 챕터 4, 김건모의 7집인 Another Days가 각각 100만 장 이상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음악 시장의 불황으로 밀리언셀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엑소가 2013년에 100만 장을 넘기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라이벌전은 시대를 뛰어넘는 밀리언셀러 보유자들 간의 경쟁인데요. 선후배 간의 멋진 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해 말 집계에서 각각의 판매량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음악은 오랜만에 컴백한 G.O.D의 곡을 듣겠습니다.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시린 바람이 부는 강가에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처럼 어디를 또 도망가듯이 뒤뚱뒤뚱 아무 소리 없이. 안녕 작은 우리야 제발 부탁이야 내 앞에서 울진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너 있는 옆모습을 보니까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면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면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만 혼자 울고 있어.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듣고 나 엄청 울었었지. 겉모습이 다르단 이유로 언제나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부업계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주 빠릅니다. 이 업계의 경쟁에 자극이 될 것이다. 혹은 또 빚지는 서민만 더 늘어날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네. 대부업계가 정말 커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지금 대부업 시장의 규모랄까요? 뭐 업체 수라든지 대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을 틀면은 나오는 게 대부업 광고로 상당히 소비자들하고 친근해지고 흔해졌습니다. 예. 2013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가 1223사입니다. 거래자 수는 248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대부 잔액은 10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2012년 말 대비 5.6%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대부 업체 수는 이 3월 말 기준으로는 약 8,833곳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폐업한 업체들이 금리 인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제 불법 사금융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케이블 TV를 틀기만 해도 광고가 막 나와요. 예.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흥겹게 후크송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대부업체를 잘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미지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랄까 불법 행위라든지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이게 양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게 이제 원래 대부업체들이 이 사금융 업체들이 대부업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했던 것도 있고 또는 일본 자금들이 넘어와가지고 대형화돼가지고 예. TV 광고나 소비자들한테 친숙하게 하는데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빚권하는 사회 또는 이게 빚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우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게 만들었거든요. 예,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들죠. 예, 소비자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급전이 필요한 경우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런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은 더 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가 1,000조 원 되는데도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업 하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도 안 좋았고 삼금융이라고 불렸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저축은행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제2금융권도 대부업이 사실상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요? 이 소비자들이 이제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1금융권과의 경쟁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기존의 금융권과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액 대출과 같은 경쟁이 가열돼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운 측면이 있지 않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은 중소기업 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요, 예. 저축은행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쇄신하기 위해서 예.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아주 파격적인 금리의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예.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그것도 아마 명함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의 인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웰컴론, 러시앤캐시가 전부 다 이제 저축은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에 지금 대부업체는 34.9%까지 받을 수 있지만은 20%대로 중위권의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허가 조건에 또는 인수할 때 제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은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은 고금리로 쓰던 그러한 소비자들이 네.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대형 대부업체들이 사라져버리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웰컴론, 그러니까 예. 웰컴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그럼 러시앤캐시도 저축은행을 인수했으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아예 대부업 등록은 반납을 하고 저축은행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 부분은 명확히 안 돼 있는데 네. 아무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자회사 개념으로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예. 본 회사인 인수회사인 웰컴론이나 러시앤캐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원으로 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자금을 갖다가 고금리로 운영하는 그런 역작용,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면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저금리로 소비자들한테 네. 수신해가지고 고금리 러시안 캐시나 이런 사금융 업체에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하게 되면은 이 저축은행은 낮은 금리로 소비자들한테 주지만은 대부업체는 높은 금리로 받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네. 그 피해는 서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이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그런 칸막이를 잘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칸막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자금이 흘러갈 수 없도록 네. 반기회사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고 여태까지 제도는 전부 다 있었지만 저축은행이 네. 문제됐던 게 불법 대출이라든지 우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법으로 마구잡이로 해도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그런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대부업 등록을 반납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대부업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서민들이 이제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도 은행이라는 말을 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래 상호신용 금고였습니다. 네. 상호신용 금고에다가 은행이라는 이 명칭을 달아줘가지고 소비자들이 은행인 줄 착각하고 여태까지 이용을 했는데 은행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대로 된 서민 소비자들한테 이 높은 이자로 제공해주고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저렴한 이자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오너의 자금줄 노릇을 한다든지 오너의 기업에 대출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전횡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대부업이 이 저축은행 진출하는데도 네. 이러한 시스템을 미리 이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은행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그랬고 대부업체들도 이렇게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미지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많이 찾게 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게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을 떠안기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을 점검한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축은행을 더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부업체들이 더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지금 ANP 파이낸셜 대부 러시안 캐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지금 예주나 예나라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 허가가 나면은 다음 달부터 바로 영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대부업체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형 업체들이 저축은행이라는 그래도 이름 가지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금융기관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만큼 영업도 쉬워지고 소비자들한테 더 다가설 수 있겠지만은 이 소형 대부업체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대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일수나 월수 또는 선취이자 같은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자 제한법을 피해 가지고 네. 고금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대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불법 채권 추심을 해서 소비자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다음에 정보 이용을 소비자들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은 적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더 음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금융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인데 일반 미등록 업체는 29%,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5%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차라리 불법 차금융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일수나 월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이자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지 못하도록 포장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법 영업이 더 횡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내놨던 대출 상품 같은 것들은 또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시장과 동떨어진 제품을 내놔서 그러는데요. 시중 6개 은행이 내놓은 10월 달에 출시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실적이 현재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과 전혀 괴리된 그런 상품을 내놔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한 시장 조사와 대출 수요 분석이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출 상품을 시장에 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금융사들도 정부 당국의 지시나 정책 반영을 위해 가지고 졸속으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줄 알았더니 사실상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이었고 효용도 별로 없었다면 그런 점들을 좀 보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국에서는 이렇게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에 칸막이를 친다든지 또 혹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마 대책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허점들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 당국이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칸막이를 친다든지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정보를 알아야지 서민들이 피해를 덜 보니까요.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사금융이라든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을 서울시와 손잡고 지금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2면을 살펴보는 경제 뒤집기가 있습니다. 주가와 배당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짚어보겠고요. 알면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에서는 최근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분양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프트 패치입니다. 소프트 패치는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골프장의 잔디 가운데에 움푹 파여서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곳을 라지 패치라고 하는데요. 2002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당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설명하면서 라지 패치에 빠진 게 아니고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고 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라지 패치에 빠진 것처럼 심각한 위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소프트한 위기를 넘기면 된다는 뜻이죠. 한국 경제 역시
세월호 침몰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소프트 패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하이브리드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차량용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용.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주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배당 아시죠?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배당은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3천 시대를 맞으려면은 배당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기업들 배당이 좀 짠가요? 예, 좀 낮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예,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1.1%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균이 한 2.5%, 중국 3.3%, 대만도 한 3%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상당히 낮네요. 배당을 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적게 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경제가 고성장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덜 주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간섭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회적 분위기도 배당을 많이 주면은 또 대주주가 돈을 많이 가져갔다. 이런 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에서 증권시장에서 돈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대주주가 아니면은 배당금에는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사실 배당을 덜 주어도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이익을 많이 내면은 사실 주주들에게도 좀 돌려주기는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좀 큰 기업들 배당률은 어떤가요? 큰 기업들이 또 덜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네. 예, 기업들이 전체 이익을 얼마나 했는가, 기업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걸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이 한 23%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12%, 현대차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을 훨씬 밑도네요? 예. 큰 기업들이 이제 배당, 사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니까, 덜 주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당금하고 주가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면 배당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배당금을 주면은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어요. 근데 과거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주가가 1년 정도 선행했는데, 두 개 다 인과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배당금도 늘었고, 또 배당금이 늘으면은 그 다음에 주가도 상승했다. 통계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선순환을 하는 그런 관계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배당도 덜하고 주가도 또 더디고 이런 좀 구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최근 3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 이제 1850에서 2054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지루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2008년에 우리나라 이제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이 한 512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는 뭐 그보다 더 줄어들었고, 특히 작년에는 384원으로 오히려 2012년보다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근데 어제도 아까도 시황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주들, 그러니까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조금 뛰었어요. 예. 배당에 대한 기대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배당을 사실상 별로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뜨는 것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게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배당금을 과거에 덜 줬는데 앞으로 더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영업이익을 거의 36조 40조 가까이 벌어들인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그런 기업이 그동안 배당 수익률이 낮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익을 못 내는 기업도 많죠. 그런 기업들은 뭐 배당을 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고 그동안 배당을 많이 안 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당 여력이 없으니까 우선주에 너무 기대지 말라 이런 말은 조금 부정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아, 종목에 따라 그러니까 배당 여력이 높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은 배당금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익 많이 내니까 충분히 그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당금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작년에 한 우리나라 주식 상장기업 주식 배당금이 한 13조 5천억 됐는데요. 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이익이 전체적으로 아직 감소는 하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주식에 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그 세금 돌려받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년에 배당금이 한 13조 5천억 나왔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배당금을 더 올려주면 외국인 배만 불려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외국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한 3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약 4조 정도 외국인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간 거죠.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나머지 한 9조 이상을 우리나라 가게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세금 제하면 한 8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소비 성향이 한 73% 정도 돼요. 네. 제가 이제 100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처분 소득이 100원이라면 73원을 소비한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이거를 배당금으로 다 받았다면은 한 6조 정도 소비 여력이 생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 증가율이 한 0.8% 정도, 경제 성장률이 0.4%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배당금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고요.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기분 좋겠지만은 주식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회복되나 보다 소비심도 개선되거든요. 예.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97년,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으로 많이 가고 돈이 가게로는 덜 갔거든요. 네. 소득이 생기면 기업이 가져가고 가게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가는데요. 가게가 가져가는 몫이 72%에서 한 63%로 줄어들었고 기업 몫은 15%에서 23%로 늘어났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가게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자된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더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당 소득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소득이 좀 분배 문제 볼 때도 배당은 좀 늘어나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기업만 배불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배당을 늘리면은 가게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하게 하려면 누가 이걸 좀 하려고 하고 부추겨야 될까요? 우선은 주주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배당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상장 주식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4년 후는 거의 13%까지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최대 주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저는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건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연금 역할이 가장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의결권도 좀 행사를 해야 되고 네. 또 이런 배당금을 늘려라라고 이제 대주주로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금 늘리라는 이야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왔죠? 거의. 지금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그러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거는 경영 간섭 안 하더라도. 네. 뭐 투자 그런 건 간섭 안 하더라도 이 배당 문제는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사실 그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 소비력 생기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네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꼭꼭 짚어드립니다. 알짜 부동산 시간인데요.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신규 분양시장 보면은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아요. 예. 중소형 아파트가 잘 되고, 예. 중대형은 잘 안 되고 그런 건가요? 물론 우선 뭐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지역별로 또 상품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 물론 건설사들도 공급들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위치에다가 물론 가격은 조금 중대형보다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은 예. 수요자층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도권의 전세가율 보면은 뭐 70에서 80%가 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시장이 재편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요가 물려서 그런 것 같은데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대형보다 신규 분양할 때 가격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이제 2008년부터 그렇게 서서히 조금 나타났었는데요. 예. 재작년에 이제 그게 아주 두드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2007년까지는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2008년부터 시장이 이제 급격히 침체가 오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이제 살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또 뭐 전세값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 입장에서는 뭐 좀 이참에 좀 집을 사자. 그리고 또 집값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들을 많이 하고,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 실수요자들이 가세가 되면서 또 투자자들도 시장에 또 가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일회 신도시라든지 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라든지 동탄 신도시 이런 적들은 대형 평형보다 실수요자 평형인 중소형 아파트가 물론 가격도 거기는 조금 쌉니다만은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뭐 10% 정도 더 뛸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땅값이 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뭐 일회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런 적들이 택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작년에 공급했던 것들이 좀 미분양들이 미분양들이 남아 있었는데 올 초에 그것들이 거의 다 소진이 다 많이 됐어요. 물론 네. 이제 시장이 많이 좀 호조를 보이니까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일부 가세가 돼 있어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신규 분양은 그렇다라는 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됐는데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서울 지역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네. 그 절반 이상이 소형주택이 단위 면적당의 대형 아파트보다 비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를 분석을 해보면 잠실 1cm 59제곱미터가 평당 가격 3.3제곱미터는 3,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124제곱미터가 2,8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2010년에 입주한 그 전농동 레미안 아름숲이라고 있어요. 여기 59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는 1,590만 원인데 84제곱미터는 1,440만 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이상 더 중소형이 비싸거든요. 네.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지난 한 해 그 집값 추이를 보면은 85제곱미터 초과는 2에서 4%까지 하락을 했지만 60제곱미터 이하는 0.7에서 4.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의 대형평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이라든지 김포, 파주, 청라 이런 지역들은 중대형 아파트들이 그 준공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은 30% 이상 할인 분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중소형 아파트가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가격이 뛰게 되면은 뭐랄까 조금 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부담 커지는 건 맞죠. 왜 그러냐면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아파트로 예전에는 그 중형 아파트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소형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들을 공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작네요. 그렇죠. 네.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니까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주택 수요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잠재적 주택 수요가 전국적으로 한 568만 가구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무주택자 가구가 한 35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어차피 중소형을 주로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건설업체들이 중소형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양들이 또 잘 되다 보니까 대형평형 가격을 조금 내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가격을 조금 올려서 수익성 플러스 분양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강남권 그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가격 차이가 59제곱미터도 비싸고 85제곱미터 이상보다는 한 3,400만 원 더 그 비싸게 했거든요. 네. 그 59제곱미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성 평형들은 뭐 청약 경쟁이 굉장히 높고 분양도 잘 되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마찬가지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평형들의 공가를 좀 높이는 그래서 수요자들의 조금 부담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업도 당연히 돈 되는 쪽이니까 그쪽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중소형을 사려다가 보면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예. 그러면 더 높아지기 전에 지금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들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수요 공급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아까 무주택 수요가 한 35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율 한 80% 된 적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아까 그 소형주택을 선호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매도 쉽고 또 시세차익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등으로 소형 아파트들을 선호 현상.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업체들이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이 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요자층이 지금 넓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네. 신규 분양 상품이라고는 좀 분양을 받아볼 만한 물론 이제 지역별에 따라서 또 어떤 상품에 따라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긴 합니다만은 좀 자기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신규 시장은 조금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아볼 만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그 일반 분양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5월 초 중반에 걸쳐서 그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학습 효과를 수요자들은 많이 따지고 있어요. 건설업체도 많이 따지고 예를 들면은 분양은 잘 됐는데
2, 3년 후에 입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8년, 2009년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입주가 상당히 안 돼가지고 건설업체도 낭패고 그다음에 수요자들도 굉장히 낭패를 본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왜 입주가 안 됐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 예전에는 높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했는데 네.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분양가 이하로 그 매매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들이 워낙 또 많다 보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분양가가 높아지면 2, 3년 후에 시장이 다시 침체가 온다 하면 분양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작정 건설업체가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도권도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좀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입지가 아주 좋은 데들은 나름대로 가격이 견고하게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가격을 무작정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중대형 시장 같은 경우에요. 예. 신규 분양도 그렇고 기존 매매도 그렇고 조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오히려 그쪽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분명히 이제 중대형 수요자가 많이 포진돼 있죠. 네. 이제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중대형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공급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민간 택지에서는 거의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1000세대라고 하면 100세대도 공급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년 전에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죠. 향후 5년 후가 되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런 측면들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일반 민간 택지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소형 의무 비율을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85제곱미터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당장 어떤 중대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은 꽤 없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2, 3년 후쯤에 어떤 중대형 아파트는 그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수요가 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어떤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측면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서서히 지켜보면서 내 집 안을 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당분간은 갈 것으로 보이고 중소형의 강세가 그다음에 중대형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한 2, 3년은 지켜보고 옮겨 타거나 지금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가 너무 비싼 아파트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3, 4년 전에 학습 효과를 겪었고 시장이 이렇게 항상 좋지만 않을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어떤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지가 크고 그 브랜드가 가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바중이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통엔 펜잘 레이디.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트위터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팔로잉을 하시고 또 리트윗 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화제의 신간 원싱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팔로잉 하신 뒤에 멘션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트위터 계정 스자니 쓰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YTN_이코노미입니다. 또 저희가 매주 한 분 재무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재무상담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